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각본대로 이루어진 야당 탄압 기소쇼이자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고 비대위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예고했던 대로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추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당국 간 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자고 북한에 공개 제의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며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터미널과 기차역은 고향 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주요 고속도로도 곳곳에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오늘도 정치권은 국민의힘 내용으로 인한 새 비대위 구성과 검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소 등으로 어수선했습니다. 당분간 국민의힘 비대위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에 가슴 졸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향후 이어질 당 대표에 대한 수사의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게 됐죠.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의 민심은 어떨지 잠시 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다만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결국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군요. 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책임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인터뷰 뒤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해줬다고 말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현동 용도 변경이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었다는 국토부 문건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공모지침서와 변호사비 지출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이 대표가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자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네, 이같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한 근거는 뭡니까?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도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인적 교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성남시장 재직 때도 대장동 관련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점에서 관련 발언을 허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친형 강제의 의번 의혹 관련 이 대표의 대법원 무죄 판결 근거가 된 즉흥적 우발적인 방어가 아니라 김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고의적 계속적인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백현동 용도 변경이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었다는 국토부 문건이 확인되는 등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을 준비한 것에 가깝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만 불구속 기소하고 김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수행비서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부인하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또 배 씨를 기소하면서 김혜경 씨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보고 김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씨는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 200만 원어치를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혐의와 함께 민주당 의원 배우자 식사 제공 혐의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입장을 밝혔죠.
네, 검찰은 최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선 토론회 때 허위 사실을 말하고 김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귀금속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잇따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오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해 짜인 각본대로 이루어진 야당 탄압 기소쇼이며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라며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사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검찰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형식적인 수사만 거듭하다 무혐의 처분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줘놓고 무고한 야당 대표는 억지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형수 원내대표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과 백현동 게이트 연루 의혹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도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를 본격 출범시킨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 의사를 밝히며 지도부 재편이 단행됐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판단이 예고돼 있어 또 한 번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은 제96조 제4항에 의거해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듭된 논란 끝에 당원 정비를 마친 국민의힘이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웠습니다.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지 13일 만입니다. 사태 수습의 중책을 맡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추석 연휴 동안 비대위 구성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제 1차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도 좀 하고 좀 통합이라는 그 목표에 걸맞는 그런 통합형 인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발탁하겠다며 당내 화합을 시도했는데 최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비대위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 비대위 출범이 확정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예고한 대로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여당 지도부 재편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제가 비록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만 후임 지도부는 우리 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지만 이대로 집권 여당이 안정에 접어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곧바로 전국위 의결 효력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기존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여기에 털을 잡은 새로운 비대위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 또 한 번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귀성객 인사 도중 관련 소식을 접한 정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내 최다선으로 그 사명을 다하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집권 여당은 또 한 번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 말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연일 민생 행보를 내세우고 있는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태풍 대비 상황을 지휘하는 동안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며칠 만에 민방위복을 벗고 정장 차림으로 출근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내 갈등은 윤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다른 정치인의 말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며 여전히 답을 피했습니다. 어려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또 우리가 입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태풍 피해가 컸던 포항과 경주를 다녀온 얘기를 꺼내며 재원 투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그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늘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긴축으로서 마련된 재원을 넉넉하게 쓰겠습니다. 한가위 메시지로는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 연휴라며 경제가 어렵지만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챙기는 진정한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사회 안전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추석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이 감사를 다시 연장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제보 때문이라며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사유까지 공개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또다시 2주 연장하기로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에 대한 위법성이 나오지 않자 특정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를 이유로 감사를 연장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미 명분 없는 직권남용 감사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른 불법한 위법 가실인 직권남용죄가 추가로 성립됨을 명백하게 입증한다 할 것입니다. 또 이번 권익위 감사는 다른 부처와 같이 정책기관 감사가 아닌 정권의 사퇴 압박을 받는 기관장을 표적으로 한 비정상적 감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장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감사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임에도 관련법을 위반해 권익위의 주요 기능을 훼손했다는 여러 구성원들의 제보가 있어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여야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권익위 감사원 감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자신의 부적절한 업무 활동에 대한 의혹으로 인해 시작이 됐습니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관련자들의 형사 고발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겠다며 전 위원장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권익위 감사를 둘러싸고 감사원과 권익위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하주차장 참사의 원인을 밝힐 수사가 합동감식을 시작으로 본격화했습니다. 복구 작업은 속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기와 수도가 끊겨 주민들은 기본 생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여전히 무릎까지 물이 차 있는 지하주차장.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조사팀이 들어섭니다. 흙탕물에 엉망이 된 차를 열어보고 천장 배수관 주변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침수돼 주민 6명이 숨진 아파트 지하주차장 합동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배수시설과 사망 위치 등을 확인해 참사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설계 도면상에 지하주차장 배수시설이라든지 배출 펌프라든지
적정히 설치가 되었는지 자동차들이 주차된 장소를 확인하고 사망자들이 발생된 위치와 비교 대조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웃을 잃은 아픔을 뒤로하고 아파트는 원래 모습을 조금씩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물론 상하수도도 끊겨 기본적인 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계단을 이용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불편한 게 많죠. 볼일 본다는 거, 8층에서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볼일 보고. 게다가 진흙 범벅인 차를 치우는 일도 부담입니다. 심지어 재난을 수습하고 지원할 주민센터마저 물에 잠겨 행정 지원도 더디기만 합니다. 남구청에 가니까 남구청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동네 포함된 데로 가라 하더라고요. 동사무소에 들어가니까 이미 진흙탕이 돼가지고 업무 자체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합동 감식을 계기로 사고 원인을 밝힐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연휴를 앞두고 있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구는 늦어지고 또 꼭 필요한 지원마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명절을 앞둔 주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신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침수 차량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를 다녀온 다음 날 국민의힘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피해 대책 마련에 발을 맞췄습니다. 배수 펌프 등 복구 장비가 부족함 없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정이 힘을 모아 태풍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합니다. 당정은 먼저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차수벽을 비롯한 제도적 장비를 당에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융위의 요청에 이번 태풍으로 침수된 차량 7천여 대에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풍수재해보험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보험금 2,500만 원만 내면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었을 때 7,2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소하천 정비법을 재정비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해 재난대응 매뉴얼도 업그레이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에 500억 원이 지원됐지만 부족할 경우 추가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 때 월파 현상으로 부산 해안 지역의 상가와 도로 시설물들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찾아올 때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청사포의 해안가 점포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인들은 모래주머니와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동원해 월파에 대비해봤지만 개인의 힘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월파 피해를 겪은 상인은 반복되는 재난이 야속합니다. 팔자 대고 고만 별짓 다 해봤는데 10m 파도가 만조해서 바로 때릴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 옆에도 지금 다 콘크리트 볼을 2개씩 쌓아놔도 다 깨지니까. 월파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방파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매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설계와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다 보니 결국 이번 태풍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습 월파 지역의 시설물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파도에 휩쓸린 보도블록들이 도로 건너편 상가를 덮치거나 포장 도로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파도에 강한 설계로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도블록처럼 단위별로 떨어지지 않고 뜯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아닌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다든가 구조물들이 이탈이 생기지 않는 형태로 설계를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모두 막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대책을 알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흰남노에 이어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1200km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태풍 무이파로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계속 북서진해 다음 주 화요일쯤 일본 오키나와 서쪽 23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진석 비대위가 이제 발족을 했는데 물론 이제 비대위원은 이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선임을 하겠다고는 합니다만 일단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죠. 뭐 돌고 돌아서 정진석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고육지책이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그러한 가치 판단보다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많은 분들이 나는 비대위원장 안 할래. 왜? 이거 비대위 또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은 또 며칠 만에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위험성이 리스크가 많다. 그래서 안 한다. 또 다른 분들은 나는 비대위원장보다는 원내대표 할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나는 비대위원장보다는 다음번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이나 당대표로 나갈래요. 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단은 비대위원장을 고사했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독배라도 마시겠다라는 차원에서 비대위원장직을 맡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비대위원회가 출범한다는 것 자체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올바른 선택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된다면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준석 당대표의 흔적을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윤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당 지도부를 빨리 만들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출범된 비대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14일 날 가처분 신청 심리하고 곧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겠지만 만약 인용된다면 이것도 출범을 해서 한 열흘 안에 다시 또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는 비대위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위험한 선택을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과 지도부가 왜 선택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정진석 위원장 본인도 이제 독배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오죽하면은 언론 기사에서는 뭐 폭탄 돌리기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고 뭐 구인난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친윤계가 위원장을 다시 맡게 된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현상이 달라진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준석 대표를 보기 싫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좋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찌 보면 책임져야 될 여당 자리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정치인을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적인 감성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전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국민의힘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모든 정치인이 다 자기 진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각자의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 앞일을 다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대통령은 뭐 비대위원장이든 누구든 시킬 사람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돌과 돌아 다시 윤핵관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계속 앞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 상황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새로운 당대표가 뽑힌다 하더라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더 강화될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지금과 같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만 가지고 차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장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될수록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당은 또다시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변하지 않는 당의 본질적인 측면들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여당의 흔들리는 모습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윤핵관들도 문제지만 윤핵관들에게 충성하는 그 서브 핵관들이 더 큰 문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산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적절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윤핵관이 돼야 된다. 다른 목소리를 인정 안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정당이요, 민주정당입니다. 헌법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조직, 활동, 목적 이런 것들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윤핵관들과 거기 기생하는 다른 의원분들께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을 핍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집권여당다운 모습이냐, 민주정당다운 모습이냐, 이러한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수홍 의원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최근에 모 인사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재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른바 신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원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면면을 들여다보면 수도권 의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도권 의원이 별로 없다는 거죠. 결국은 영남, 특히 이제 TK 지역, 지난번 총선이 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지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의원들이 초재선이 나서서 지금 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차기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문제는 그 당에서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그 이해 충돌 문제도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따져봐야죠. 네. 국회의장이 부재 시에는 이제 본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부의장인데 그렇죠. 비록 한시적으로 맡는 비대위원장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문제는 없는 것인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쨌든 부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의장만 당적 이탈하게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른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은요, 국회의장, 부의장은 법률에서 용인하는 특별한 여러 가지 직무에만 겸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허용하지 않으면 직무를 겸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그러한 직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상 보면은 국회 부의장이 당 비대위원장을 견임하는 것이 과연 법률에 맞는 것이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법을 보면서 이게 그럼 별도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인가 좀 법률로 의아했는데요. 규정되어 있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 정의화 국회 부의장도 비대위원장 했고 박주선 의원 부의장도 비대위원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건데 전례가 있는 것과 법률상 규정을 지키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법을 규정을 관대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용인한다? 스스로? 이것이 과연 옳은 정당의 모습이냐 거듭 회의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적 근거가 별도로 규정된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겸임한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새 정부 출범 후에 처음 정기국회라서 말이죠.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걸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회 의사봉을 두드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국회 부의장이 한 정당에 아무리 그 정당 소속이라 할지라도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를 직을 겸임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당대표가 의사봉 만지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무리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강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 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당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가처분 신청에 지금 자꾸 의존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이거 언제 벗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정치의 사법화 얘기도 하고 사법의 정치화도 얘기하지만 자꾸 법률적인 문제만 따지게 되면 정치의 영역이 굉장히 협소해지잖아요. 협소해지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법에 맞아 틀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문제 얘기할 때도 자주 얘기가 나왔던 건데 국민의 욕망 이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연거푸 졌던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법률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그런 영역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정치인 거거든요. 근데 자꾸 정치의 영역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국한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정치가 굉장히 협소화되고 정치가 할 일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당한 지가 오늘로 정확하게 2달째더라고요. 네. 여전히 뭐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안갯속이고 다음 주에 이제 법원 이 심리가 어떻게 이 결과가 나올지 오늘 이제 이 가처분 신청낸 게 4차죠. 그렇죠. 그러면 그 4차 신청한 거를 다음 주 14일에 2차, 3차와 같이 합해서 이 심리를 할까요? 글쎄요. 그것은 법원의 판단을 맡겨봐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또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시간이 지금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건이기 때문에 같이 심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심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당일이든 아니면 며칠 안으로 이거 비대위 지금 다시 출범하는 것은 이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국민의힘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다시 또 비비비 대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원래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자 그럼 비상 상황 이전으로 되돌아가라. 원내대표가 그냥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다시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을 뽑아라. 그렇게 정통성 있는 당원 당규에 맞는 그런 지도부 체제를 꾸려라. 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다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을 때 또 다른 꼼수를 쓰고 또 다시 당원과 당규를 개정을 해서 또 다른 비대위를 출범시킨다? 이것은요. 정당으로서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까지 저는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당원 당규를 사후적으로 고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출범시킨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국민의 일반적인 법상식하고 맞습니까? 전 도저히 지금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서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네.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제 보수 성향 이 시사평론가가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 진보 성향 평론가가 말씀하시는 거하고 요즘은 뭐 거의 이 결이 같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는데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지금 그 가처분 신청 결과도 결과지만은 이거 혹시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이 추가 징계 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찰 조사 결과도 봐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카드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더 파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이 결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명분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다 대부분 나오는 거 보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안 나오는 것도 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 명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겠어, 지워버리겠어 이런 생각으로 윤리에서 추가 징계 또 하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는 정치인이 국민의힘에서는 지워질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마음속에서 지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영민하잖아요. TK 지역에 가서 정치활동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은 자기한테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TK 민심 봐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국민의힘에는 아마 더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틈에서 이 이른바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TK 지역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차기 총선에서 최소한 몇 석만 가져가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한테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건지 좀 그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가버리면은 정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는 보수 성향 평론가인데 왜 국민의힘을 옹호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왜 국민의힘을 오히려 더 공격을 하냐라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 정권 시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성향의 평론가들과 민주당은 옹호를 하고 방어를 했어요.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윤미향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리고 박범계 추미애 전 장관 내 자의적인 어떠한 권한 행사들,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했냐고요. 그것을 옹호한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저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 시절에 정권 교체론이 높았잖아요.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진영에 속해 있다고 우리 진영 일은 무조건 잘했어, 칭찬해주고 방어하고, 이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철 평론가께서 이제 이런 그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고 쓴소리를 하실 때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귀 기울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상황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예견을 했던 일인데 민주당은 이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앞으로 이 대립구도는 더 격화가 될 것 같아요. 더 격화되고요. 이제 9월 달에 있을 정기국회, 뭐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예산안 이거 다 파국으로 갈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법률안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 다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삭감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국정을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로 야당의 반발을 살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협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협치의 모습보다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전국은 정말 정치가 실종되는 파멸 형국으로 갈 것 같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저 사법적인 리스크를 민주당이 전력적으로 모든 당에 전력을 쏟아가지고 방어하고 옹호하고 그 힘을 다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데 사용을 하면 민주당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지금 검찰에 기소당한 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지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허위 사실 때문에 기소를 당한 겁니다. 나중에 또 기소당할 가능성이 높은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거 다 정치하기 시작하기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방어를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비리가 덫이 돼서 진보 진영과 민주당 자체를 상당히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런 앞으로 이어질 계속되는 수사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이제 한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다. 뭐 이런 그 시각이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도 장성철 소장 지금 얘기하신 걸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일단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논리의 한 절반 정도만 동의하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조국 사태하고 비교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검찰 출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100m 달리기 하기 전에 달리기 선수가 한번 심호흡하잖아요. 민주당에 너무 강한 목소리만 나와서 심호흡할 기회가 사라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제일 피로감 느끼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정말 아마추어적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집권 여당이 흔들려요. 집권 여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국민 민생 돌보는 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마저 그런 모습 보이는 거는 민주당 스스로가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 정치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도 책임 제대로 못 지는 것 같고 집권 여당도 당내 문제 정신 팔려서 지금 책임 못 지면 같은 정치권에 있는 민주당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정감사나 아니면 예산국회에 있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거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그래도 이전에 비판받았지만
다시 민주당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능력을 보여줘라.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절반만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권의 속성은, 그러니까 본질은 제가 볼 때는 검찰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정권이고 검찰도, 검찰에 있는 특수부 검사들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의 잣대가 공정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대통령이 법치 강조하지만 뭐 법치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법률에 없는 시행령 막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검사들도 정말 공정하게 법의 잣대 들이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논점들이 있어요.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검사들도 스스로가 나중에는 뭐 이 정부 내에서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정권 교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정권 교체가 되든 다음번 정부가 만들어지든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나중에 가서 굉장히 큰 후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전 그때 생각하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 되자마자, 그리고 또 임기 초반에 자신과 그래도 대선에서 겨뤘던 그런 정치를 이렇게까지 수사하는 경우를 몇십 년 전에 보고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제일 선봉의 수사기관이 선봉에 서서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탈탈 털고 기소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를 굉장히 협량의 정치로 만들고 정치인 스스로가 나중에 뒷일도 책임 못 지는 이런 일 때문에 끊임없이 보복이 반복되는 이런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길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수사의 공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고, 이제 추석 연휴로 이제 들어가면은 양당이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 추석 밥상 민심을 겨냥한 여론전을 이제 펼쳤는데, 과연 양측의 이제 상대 당에 대한 어떤 그 사법 리스크를 이제 부각하는 쪽으로 갔습니다만, 과연 국민들은 이런 이슈를 추석 밥상에서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사실 요즘은 이제 민생이 상당히 좀 어려워서요. 다른 그 화제를 올릴지. 다음 주에 두 분 모시고 여론의 흐름이 어떤지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라건대 추석 밥상에서 정치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기차역과 공항, 버스터미널은 일찌감치 고향을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난 뒤 첫 명절인 만큼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시민들 표정에선 기대감이 한껏 묻어났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플랫폼을 향하는 사람들의 두 손에 알록달록한 선물이 한가득 들려 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기차를 타러 가는 아이도 깡총깡총 신난 모습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랜만에 가족을 찾는 사람들. 일상 회복 후 처음 맞는 명절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발길을 재촉합니다. 이제 본가에 어머니 아버지 보러 가는 거고,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타프나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이제 그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타지에서 혼자 살고 있어가지고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지금 본가 가게 되면은 가자마자 엄마랑 이제 집에서 식사할 예정이기도 하고. 명절 연휴를 앞두고 공항도 북적이긴 마찬가지. 하늘길로 더 빨리 고향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고. 고향 울산으로 가고요. 코로나 걱정은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안심됐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명절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가족끼리 오붓이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주도로 가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거 한번 잃어버리고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명절을 앞둔 버스터미널 승차장입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여름 날씨에 땀이 나지만 양손 가득 선물을 든 귀향객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고향 가는 여자친구를 배웅한 뒤 자신도 고향 가는 버스에 오르는 남자친구. 부모님 드릴 선물을 한 보따리 버스에 싣는 승객들.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길을 떠나야 하지만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합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가는 거다 보니까 뭐 매년 가는 거지만 설레죠. 5분 정도 남아가지고 지금 약간 마음은 급한데. 바쁜 일상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명절에도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지난 2년. 일상 회복으로 오랜만에 귀성길에 나선 시민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도착한 듯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핫도그와 호두과자 같은 간식부터 국밥과 라면 등 든든한 식사까지 귀성길 휴게소 음식 즐겨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 여파로 휴게소 음식값마저 껑충 뛰면서 귀성객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맥반석 위 오징어가 지글지글 구워지며 맛있는 냄새를 풍깁니다. 바삭하고 부드러운 핫도그와 입맛대로 고르는 핫바 어묵까지 소시지를 함께 꿰은 떡꼬치도 빠질 수 없는 인기 메뉴입니다. 올해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별도 방역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첫 명절 연휴입니다. 귀성길 재미인 휴게소 간식도 내부에서 자유롭게 사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실제 휴게소를 찾은 시민들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먹거리들은 그대로인데 가격표는 예전 기억과 다른 겁니다. 실제로 이 휴게소는 지난 7월부터 핫도그와 떡볶이 등 먹거리 가격을 10%가량 올렸습니다. 예전에 휴게소 하면은 그래도 간단하고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다 보니까 휴게소에 있는 음식들도 좀 가격이 많이 오른 편이고 껑충 뛴 가격에 오랜만에 고향 가는 길 휴게소 먹거리를 기대했던 학생들도 메뉴 선택이 망설여집니다. 저희 닭강정 샀고요. 이제 얼마죠? 4,500원이요. 약간 가격은 조금 뭐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조금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연휴에 2만여 명이 찾을 거로 예상되는 서울 도심 외곽 휴게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은 줄었는데 밀가루와 달걀 등 재료 수급 상황마저 나빠지면서 지난 7월부터 국밥과 자장면 등 대부분 메뉴 가격이 올랐습니다. 운전하는 일이라서 자주 옵니다. 분식 같은데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전국 휴게소 음식값을 분석해봤더니 올해 여름 기준으로 가장 잘 팔리는 10개 메뉴 가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떡꼬치는 4,000원을 줘야 사 먹을 수 있고 호두과자와 라면값도 5,000원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보다 평균 8% 가까이 가격이 치솟은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값 인상과 환율 상승, 폭우에 태풍까지 겹치며 한동안 물가 상승 기류는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추석 귀성길 간식조차 마음 편히 사 먹을 수 없는 현실에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동 차량이 늘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됐는데요. 도로공사 연결해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꽉 막힌 고속도로죠. 지금 귀성 정체는 대부분 이렇게 충청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가장 힘겨운 경부선은 부산 쪽으로 천안 주변을 포함해 총 정체 길이가 무려 100km가 넘었고요. 천안 일대가 막힐 걸 예상하고 중간에 평택 제천선으로 갈아타는 분들도 많으신 건지 제천 쪽으로 안성분기점과 대소분기점 부근 통과가 힘겹습니다. 서해안선은 서울 쪽으로도 서평택 분기점에서 용담터널 사이가 정체가 길고
밀리게 이어지는데 호남권으로 귀성하는 차량들로 목포 쪽 이동은 더 힘겹습니다.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12km 구간 막혔다가 이후로도 당진과 춘장대 부근에서 차 간격을 좁힙니다. 경부선의 경우 안성나들목 부근은 서울 방향 역시 퇴근 차량들로 혼잡합니다. 부산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현재 서울요금소에서 대전까지 4시간 정도 예상되는데 추석 연휴 버스 전용 차로제는 한남에서 신탄진 사이 새벽 1시까지 확대 시행 중이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선의 경우, 논산 천안선의 경우 논산 방향 정체가 지금 논산 분기점 일대에서 길어지면서 총 50여 킬로미터 구간 가깝게 이어지고요. 중부선 남이 방향으로 진천 일대 정체는 조금 풀리긴 했지만 더 가서 서청주 부근에서는 여전히 평균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는 감곡과 문경세제 부근 지나기가 힘겹습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산가족 대부분이 8, 90대 고령층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회담 일자와 의제, 형식 등도 북측의 희망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 3천여 명. 66%가 80살 이상 고령층으로 한 달에만 400여 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남북이 아픈 현실을 솔직하게 대면해야 한다며 당국 간 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자고 북한에 공개 제의했습니다. 회담 일자와 장소, 의제, 형식 등도 북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번에 100명씩 만나는 식의 일회성 상봉 대신 수시 상봉 등을 폭넓게 다루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권영세 장관은 다만 이산가족 상봉을 대가로 한 쌀 지원 등의 유인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관계에서 전제나 선후 관계가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산가족 제의를 통해 다른 문제가 같이 풀릴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제안에 호응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남북 관계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북측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과연 북한이 응답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거 같으면은 이제 추석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열리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워낙 냉랭해서요. 네네. 어쨌든 이번에 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채널은 이제 적십자를 통한 거였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당국 간 회담은 좀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출발 자체는 당국에서 제안들을 하고 그것의 실행 주체가 남북의 적십자사가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제안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당국 간 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을 강조한 것은 결국 남관계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전혀 지금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영세 장관 입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남관계를 인도적 사안부터 좀 풀어가 보자라고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물꼬를 좀 트자 그것이 이번 제안의 중요한 배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국 간 이 회담을 통한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윤 대통령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네네. 북측의 반응이 역시 이제 냉랭해서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이 돌파구를 계속 마련하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로 문을 안 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와의 초기,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삿바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판을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측에 대해서 강한 이제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인도적인 부분, 가장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이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보자. 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제안을 통해서 뭔가 그 물꼬를 트고 실타래를 푸는 뭐 그런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산 가족 상봉을 신청한 분들 지금 이 통계를 보면 한 4만 3천여 명 정도 지금 생존해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도 고령이어서 네네. 사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네. 이게 이산 가족 상봉을 사실 정례화를 통해서 네네.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네네.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5년 정도 내외로 이산 1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신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산 1세대에서 80대 이상이 지금 뭐 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의 70%, 60%, 70% 정도가 네. 지금 80세 이상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이산가족 상봉을 하러 금강산이나 이런 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 6년 안에 이산 1세대는 거의 사망하신다라고 봐야 되는 게 통계를 보면요. 매년 지금 이산 1세대의 사망자가 약 4,500에서 5,5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보면 실제 이산가족 상봉이 왜 시급한지 그리고 이게 정례화가 왜 필요한지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할 때마다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할 수 없습니다. 북한 사정도 그렇고 또 금강산이랄지 특정 지역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횟수를 늘리고 예를 들어 화상상봉이랄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산상봉을 빨리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산 1세대에는 실제 북측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거의 돌아가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네. 이분들의 이제 소원이 생이별했었던 이 북의 가족의 생사라도 일단 1차적으로 좀 알고 네네, 그리고 이제 생전에 가족 얼굴을 한번 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당국 간의 이런 교류,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사실 2018년 이후로는 이제 뚝 끊긴 상태라. 그렇습니다. 생사 확인을 위해서도 대부분은 이제 민간 채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확인조차도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북한이 문을 다 닫았거든요. 그렇죠. 중국과 열린 문도 다 닫았고 러시아 쪽도 다 닫았기 때문에 민간 단체가 북한을 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또 북한도 거의 외국인들 또 남측에서 인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이 개별 차원에서의 북측의 가족을 찾는 작업도 거의 중단됐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상 2, 3년 동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부분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저는 만시지탄의 느낌이지만 저는 좋은 그런 제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의 신속한 어떤 그 추진이 필요하다. 네네,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도 얘기하고 통계적으로 얘기한 겁니다만은 사실은 역대의 이 남북 그 관계, 이 현대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군사적 정치적 긴장감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가 된 적이 있었는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확률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관계가 어려운 상황일 때 이산가족 상봉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남관계에 물꼬를 트는 그런 출발점으로서 이산가족 상봉이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한반도 정세랄지 남관계가 군사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상호 간의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현되지는 못하는 그런 것이 그동안의 전례였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또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남관계에서의 좀 부드러운 분위기들로 좀 바뀌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남북 관계가 조금 더 이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도 하나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저는 이제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네. 백신 협력이 남관계 물꼬를 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꺼냈고 그렇게 보면 뭐 어려운 여건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남관계를 풀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백신 협력이 굉장히 시급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북측의 지금 식량 사정도 꽤 좋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태풍 피해 또 그 전에 이제 큰 비가 왔었고 북한에도 왔습니다. 또 봄에 가뭄도 있었고 그래서 자연재해가 올해 북한을 굉장히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남북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국가 간 관계보다는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여러 기구들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선은 남간의 간접적인 대화의 어떤 틀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은 그게 선결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간접적인 대화의 틀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일단 이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네. 내일 이제 정권 수립 74주년 기념일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기념일인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구구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명절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나오게 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북한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돌파하자. 또 그 과정에서 대남 메시지가 부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조금은 그 내일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한편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최근의 북한의 입장들을 보면 대남 강경, 대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유연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어떤 그 추가 이 무력 시위, 무력 네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 경계 태세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텐데, 네네. 7차 핵실험 관련해서도 이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회의에서 이 논의 의제로 이제 다뤄졌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핵실험 도발할 경우에는 과거와 다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네네.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대응의 어떤 수단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2017년도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현재도 그 제재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다만 이제 그동안은 이제 한미 또는 한국, 미국 중심의 그런 그 개별 단위에서의 제재 또는 유엔 차원에서 제재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한미일이 협력해서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 뭐 이것이 이제 강하게 부각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북한의 무력 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핵실험에 대해서는 뭐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동의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러시아가 미국과 지금 등을 지고 있고 또 중국도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중국, 러시아가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풀어갈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그런 추가적 행동이 군사적 행동, 특히 핵실험과 같은 그런 무력 시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남관계나 북미 관계가 굉장히 헝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실질적인 북한의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이제 최초의 어떤 출발점이 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남관계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북한도 지금의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이런 전략적 무력 시위, 도발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엄중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의 대화가 사실 단절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로 좀 계속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이 당국 회담 제의도 있었고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도 권영세 장관도 앞으로도 계속 좀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고요. 네네. 북한 측에서도 어떤 좀 그 전향적인 그런 대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두 나라 통상 대표가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 협상 상대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고 나온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할 공식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간 그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제 개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타이 대표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자유무역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두 나라 통상대표가 만났음에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윤곽조차 거론되지 않았고 협의 일정도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회담 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봐도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언급은 마지막 부분 단 한 줄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우려를 주의 깊게 들었고 양국 간 협의 채널을 열기로 했다는 게 전부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시행령을 통한 해법 모색을 시사했지만 전기차 차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 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나 만족할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월간 유의죠. 이번 달 주제는 동물권입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과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 짚어보겠습니다. 권희범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반려동물 보유세 그러면 사실 여전히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요. 이 보유세에 관한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최근의 논란은 앞선 말씀대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용역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는데요. 최초의 논의는 2년 전인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내용 다룬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게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아주 많이 늘어난 만큼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울 것 같은데요. 의견을 직접 들어봤다고요. 네, 저희가 거리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봤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보유세를 거두면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게 관리가 되니까 유기동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생활의 영역인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금을 부담하는 거는 좀 과도한 그런 세금을 걷는 것 같고 거기에 적정한 재원은 또 그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혜택이 없는데 뭐 보유세를 내라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전반적인 그 여론은 어떻습니까? 좀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었나요? 네, 지난 6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56.6%,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는 응답자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아직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련한 도입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도입 검토를 예고한 만큼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런 주제를 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해 의견을 좀 공론화해보자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던가요? 네, 저희 제작진은 시민들에게 만약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두면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또 금액은 얼마가 적정할지 등도 물어봤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이 세금으로 유기견 보호나 동물 복지, 동물 의료비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기견들에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버려진 아이들이 많으니까. 반려동물 통해서 얻은 거니까 아무래도 동물 복지 같은 데 사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의료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서포트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 년에 3만 원? 그 10만 원 정도나 그 정도 금액이면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면은 클수록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한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씩. 대형견이 만약에 버려진다면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좀 더 큰 피해를 주잖아요. 연애 10만 원, 15만 원 때문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를 한다는 거는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보유세를 거두면은 저는 늘어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르고 있지만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게 좀 상당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뭐 20대나 30대에서. 네, 일시적으로는 늘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밖에도 시민들은 유기견을 입양하는 사람에겐 보유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보유세를 걷기보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 교육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야 조세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자, 그렇다면은 이 반려견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파장이라든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아직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는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책임감 있는 동물 사육 문화를 이끌고 의료 서비스 등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보유세로 인해서 동물을 유기하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또 다른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반려동물 문화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보유세 도입으로 인한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반려동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나아가 반려동물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전체 산업들이 오히려 축소될 경향이 높습니다. 네,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논의를 좀 활발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네요. 월간 뉴이저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다룹니까?
네, 다음 시간엔 동물학대에 대해서 다룹니다. 지난 2020년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여전히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 원인은 뭔지, 그리고 동물학대에 우리가 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희범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 이후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